우리 원장님 잘생기셨네요.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조금만 짧게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프랑크 왕국이라는 나라의 왕조가 두 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왕조가 메로빙, 두 번째가 카롤링. 피핀이라는 사람, 키 작았다는 그 사람 때 이게 만들어지고 그 아들이 했던 카를로스 대제 때 프랑크 왕국은 서기 800년대에 카를로스 대제가 서로마지 황제의 대관을 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왕조의 최고 전성기였던 카를 대제, 이 사람이 9세기에 죽습니다. 죽고 나면은 급전직하 이제 그 전성이 무너지고 안으로는 치열한 형제판에 막 싸움박질이 벌어지는 내부적인 분열, 또 내부만 벌어진 게 아니라 바깥으로부터만 외부로부터 살벌한 놈들이 마구 쳐들어왔던 외부로부터 유민족 침략, 내부과 외부를 거의 동시에 겪게 되면서 프랑크 왕국은 이제 한마디로 약화된 것이죠. 프랑크 왕국의 내분을 증명하는 조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름의 조약이 있고 또 곧이어서 이런 이름의 조약도 있지. 근데 이 전성기였던 카롤루스가 정확히 황제가 된 것이 800년도의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살다가 죽었으니까 9세기 언제 죽었겠지, 800 몇십 년도에. 그러면 카롤루스가 죽고 나면 누가 왕이냐면 그 아들이 했던 루드비, 일명 루이, 별명이 경건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참 도덕심도 대단하고 이렇게 종교생활도 막 신실하게 잘했던 모양이야. 근데 참 이 사람은 경건왕이라는 별칭을 받을 정도로 좀 사생활이 빤듯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 스라의 아들을 3명이나 뒀는데 그 아들놈들이 좀 이상합니다. 그 3명의 아들이 똘똘 힘을 뭉쳐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빠였던 경건왕 루이를 이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루이 스라에 있던 세 아들 이름이 이름 알 필요 없겠다만 로타리가 아니라 로타르, 이게 장남이었고 둘째 아들이 대머리로 소문났던 샤를, 또는 막내 아들은 주로 독일 지방에서 성장 기반을 갖고 있었던 루드비, 일명 루이, 이 세 아들이 있었어. 근데 자기 아빠, 세 놈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자기 아빠를 패 죽이고 나서 서로 아빠 죽이는데 자기 권이 더 컸다 그러면서 서로 막 땅덩어리를 더 많이 차지해서 막 치열한 싸움박질이 벌어져. 이 와중에 동생들로부터 큰아들인 로타르가 뒤지게 얻어맞고 결국 동생들의 협박에 따라서 맺게 된 유약이 바로 베르등 유약이라는 것이야. 베르등 유약이면 땅이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프랑크 왕국 전성기였던 카를로스 때는 하나로 통일된 제국이었는데 오늘날의 프랑스 지방 이쪽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정도가 프랑크 왕국 전성기 때 영토였다 그러면 어떻게 땅이 나뉘자면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이 가운데를 큰아들인 로타르가 차지해. 이걸 가운데라 그래서 이것을 중프랑크라 이렇게 말하고 오늘날 독일 지방이 되고 있는 여기를 동프랑크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루이 차지가 됐었지. 또 대머리 샤를은 바로 오늘날 프랑스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것을 서프랑크 이렇게 부릅니다. 세 개로 쪼개졌네. 그러고 나서 동생한테 얻어터지고 중프랑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북으로 그냥 땅덩어리가 길어지고 그만 했지. 참 쓸모가 가치가 좀 떨어졌던 모양이야. 그럼 유럽판 칠레에 비슷한 남북으로 아주 길게 늘어진 이런 것이 로타르령, 일명 중프랑크였어. 그래가지고 결국 동생한테 얻어맞았던 로타르는 참 비분 관계 속에서 지내다가 결국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죽고 나면 또 죽은 로타르한테 또 아들이 또 3명 또 있었던 모양이야. 그 세 놈들에 의해서 로타르 아들들이 이 중프랑크를 또 3개를 쪼개가지고 또 분할 통치를 해. 그러다가 주로 이 근처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로타르의 둘째 아들, 이놈도 제일 먼저 죽어. 그러고 나니까 여기 있었던 요 왕들은 바로 죽은 자기 조카지. 조카의 땅을 뺏어가지고 이 메르스렌 동네에서 또 한 차례 조약을 맺었는데 그때는 영토가 어떻게 되냐면은 중프랑크. 이 땅이 좁아져가지고 원래 이제 중프랑크가 이렇게 길었다고 하면 대충 오늘날 여기까지만 중프랑크가 되는 것이고 여기를 가운데로 쭉 쪼개가지고 이쪽은 서프랑크가 차지하고 이쪽은 동프랑크가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부절이지. 그래서 알다시피 이 메르세 조약에서 나라가 3개로 쪼갠 것이 오늘날 유럽을 대표하는 어디입니까?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 다음에 프랑스. 좀 이상하다 보면 오늘날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에 기원을 제공했던 것이 바로
이 왕조의 내분을 의미하는 메르센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좀 낯설다요. 한자로 써으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 잘 생각도 안 나고 머리가 막 뒤숭숭한데 상식이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고 있는 유럽의 나라들 되게 한자로 바꿔 쓰죠. 도이칠란트를 독일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이태리 이렇게 쓰지. 프랑스는 불란서 이렇게 씁니다. 몇 가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볼까요? 유럽에 있는 나라 중에서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를 어떻게 부르지, 한자로? 오스트리아를 한자로 쓰면 어떤 사람들은 흔히 그냥 호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내가 말하는 것은 비엔나를 수도로 하는 유럽의 오스트리아를 말하고 우리가 흔히 호주라고 말하는 나라는 대양주,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오스트랄리아, 오스트레일리아를 에스파냐를 한자로 쓰면 어떻게 씁니까? 스페인 이렇게 씁니까? 스페인이 한자입니까? 이게? 스페인 일명 에스파냐를 한자로 쓰면 사바나 이렇게 씁니다. 스위스란 나라를 한자로 쓰면은 서서 이렇게 쓰지. 이건 아마 여러분들 정말 모를 것이야. 덴마크를 한자로 쓰면 정말 모르겠죠? 나만 아니까 즐겁네. 덴마크를 한자로 쓰면 정말 이렇게 씁니다. 기왕 이야기 나온 김에 도시 이름도 한번 해볼까? 로스앤젤레스를 어떻게 씁니까? 한자로? LA라고 씁니까? LA가 한자입니까? 이것은 나성이라고 그러죠. 나성에 가면 편지를 씁시다. 막 이런 옛날에 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도쿄를 한자로 쓰면 동경 이렇게 쓰죠. 베이징은 북경. 홍콩을 한자로 쓰면은 향기로운 항구라 해가지고 이것을 홍콩을 한자로 쓰면 이것을 어떻게 쓰냐면 향항 이렇게 씁니다. 그럼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한자로 쓰면 별빛이 아름다운 이렇게 항구라 해서 그것을 또 별 성자를 써가지고 이것을 성항이라 고 부르지. 프랑스의 파리라는 도시를 한자로 쓰면 한자로 써도 그것은 파리 이렇게 발음이 똑같이 납니다. 영국 소인 런던을 한자로 쓰자면은 륜돈 이렇게 쓰지. 그만합시다. 재미없네. 여튼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형제판에 마구막 쌈박질 벌면서 나라가 세계로 쪼개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좋지 않은 일은 한 가지만 일어난 게 아니라 막 떼거지로 막 몰려다닌다 이런 말 되어 있죠. 그 사자성어에 그 화불단행 이런 말 있지. 동시에 바깥으로부터 살벌한 놈들이 쳐들어옵니다. 주로 이 당시 프랑크 왕국 분열돼 가고 있었던 프랑크 왕국을 사방군대에 쳐들어왔던 대표적인 침략 세력이 누가 있었냐면 당시 이런 민족이 있었고 흔히 노르만이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또 옛날에 원래 노르만 이동 전에 원래 4, 6세기쯤에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가져왔던 게르만 이동기 때 게르만 이동 후 촉매제가 어디였냐면 동양의 살벌한 야만족, 흉노족, 일명 훈수라고 그 아틸란 주장 그 흉노족들의 후예들이 세웠던 오늘날의 헝가리 그 민족을 마자르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이라는 이교도들 이것들이 마구 쳐들어와. 이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침략권을 보인 것이 노르만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게르만족의 일파였습니다. 원래 게르만 이동했던 옛날에 4, 6세기 때는 이 사람들은 바로 노르만 이 사람들의 원주지가 어디냐면 유럽에서도 가장 북쪽이었던 오늘날 여기 노르웨이가 있고 스웨덴이 있죠.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할지 이 톡티노 반도를 유틀란드 반도라고 그럽니다. 여기 코펜하겐을 수도로 하고 있는 그 안델센 나라 덴마크인가? 이런 데 살고 있다가 내분 일어날 이 무렵에 드디어 이동을 개시해. 근데 이 노르만 여러 가지 부족들이 있는데 무식했던 게르만 중에서 최고의 무식을 자랑하는 민족이 노르만인데 흔히 이 사람들은 직업이 물론 상업도 조금 했지만 대개 마구 남은 것을 빼앗아냈던 약탈, 해적, 일명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 유명한 바이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이킹 전사들 유명하죠. 이 사람들은 워낙에 뛰어난 항해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타고 다녔던 배가 아주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수많은 종류의 선박들을 막 건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롱십이라 해가지고 대개 기준이 100명 정도가 승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막 이렇게 돛만 단 게 아니라 돛 없이도 항해할 수 있는 노도 막 수십 개 달아놓고 그 선박에 뭐랄까 중량, 무게를 줄여가지고 쾌속 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승선 인원 100명에 아예 갑판이 없어. 무갑판. 갑판을 얹으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나무 같은 것에 재질이 많이 들어가니까 무겁지. 이 사람들이 배 산수, 뱃머리에가
뭐 용대가리 내지는 거북대가리 같은 그 일종의 거북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나? 이걸 타고 막 못 간 데가 없습니다. 바다뿐만이 아니라 막 노르반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쳐들어서 여기서 노르반족들은 서프랑크를 마구 쳐들어와. 당시 서프랑크 왕은 도저히 살벌한 너무나 공포의 대상이었던 노르만 바이킹들하고 싸워봤자 실 얘기 없겠다 싶어가지고 너희들 차라리 그렇게 맨날 침략질, 노략질 하지 말고 우리가 너희들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땅을 일정 부분 떼어줄 테니까 우리 쳐들어오지 말고 너희들이 여기서 정착해 살면서 다른 놈들이 또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너희들이 좀 방패마리 역할을 그거 해라 그러니까 그 노르만 추장, 롤로로 놈이 땡큐 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 땅이 그 지명이 뭐냐면 노르망디라는 동네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 2차 대전 때 사상 최대의 작전을 불렸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인가 들어봤죠? 그 여기서 여기가 바로 노르망디 차지. 노르망디 공작이 지배하는 땅이라고 해서 일명 노르망디 공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 사람들 노르망디 공국의 공작이 왕이 일명 정복왕이라고 불리는 윌리엄 1세라는 왕이 나타나. 이 사람이 공작하고 있을 때 도보에 건너보니까 영국이라는 섬나라가 있는데 여기 당시 여기는 앵그로 섹슨족이 지배했던 왕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막 비리비리하니까 바로 이무렵에 노르만 콘퀘스트라 해가지고 윌리엄 1세 노르망디 공국 이 사람이 바로 영국을 쳐들어서 영국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서는 비록 서프랑크 왕은 따로 있고 여기서 노르만족 추장은 노르만디 공작에 불과하지만 여기 가서는 바로 새로운 영국의 왕조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 왕조를 노르만 왕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일부 또 바이킹들은 으쌰으쌰 배 타고 내려와가지고 오늘날 그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근처 막 치더라도 이슬람하고 붙기도 하고 또 이 지도가 너무 이상하게 됐다마는 이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지중해까지 막 배 타고 막 침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그 마피아 고향 시실리라는 섬이 있죠. 시실리에 팔레르모라는 도시를 점령을 해가지고 여기 밀근초에 있는 게 전부 다 노르만족들의 활동 근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시실리아 공국이라는 걸 만들고 또 일부 노르만들은 여기 치들어서 세계 3대 아름다운 항구 중에 하나로 이렇게 포함되고 있는 나폴리라는 항구 들어봤죠. 그 나폴리까지를 막 점령을 해가지고 나폴리 공국. 또 일부 노르만들은 이 동쪽 지방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러시아 땅 근처에다가 노브고로드 공국이라는 것도 세우고 또 오늘날 여러분들 러시아하고 막 싸움박질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그 우크라이나 수도가 뭡니까? 키예우? 그걸 뭐라 그러나 그 러시아 말로 키우 공국까지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근처가 전부 다 노르만족들의 활동 근거지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키우라 하지 말고 그냥 이것을 옛날 발음 그대로 키예프 공국이라 이렇게 말합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합시다.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였던 노르만들은 프랑스의 노르망디 공국을 할지, 영국의 노르만 왕조를 할지, 이탈리아 지중해 시실리 공국을 할지, 또는 러시아 지방의 노브고로드 또는 키예프 공국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세웠던 사람들은 별로 숫자적으로 많지 않은 그 바이킹 전사들, 노르만 그 싸움꾼들이 있지만은 원래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의 대부분은 민족이 게르만이랄지 노르만이 아니라 슬라브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록 왕조를 공국을 세운 사람들의 주체는 소수에 불과했던 바이킹 전사들, 노르만 전사들이 있지만 뭐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이렇게 세월을 흐르다 보니까 소수에 불과했던 노르만 전사들, 바이킹 전사들은 원래 토박이 들인 슬라브족들한테 완전히 동화돼 가지고 오늘날 여기는 민족적으로는 이제 노르만이라 안 하고 슬라브족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 원래 슬라브란 말 뜻은 참 좋았습니다. 슬라브는 민족 이름으로서 원래는 영광스럽다 이런 뜻이었는데 이 슬라브족들이 아시아의 강대국, 그 다음에 유럽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너무나 양쪽으로 핍박을 많이 받았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살벌한 놈들한테 맨날 포로로 잡혀가지고 세계 산지사방으로 노예로 팔려나간 인간들이 그렇게 많이 참 를 간직한 민족입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영광스럽다는 뜻의 슬라브족을 슬라브에다가 이걸 붙여가지고 슬라브, 즉 이것이 뭐가 되냐면 영광스러우면 그냥 노예라는 의미로 의미가 전환돼 버린다 이런 말이야. 또 마자르 이 사람들은 오늘날 헝가리족이다 보니까 맨날 동프랑크를 마구 쳐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또 마구마구 이렇게 막 쳐들어와. 그래서 안으로는 형제판의 내분이 벌어졌죠. 바깥으로는 살벌한 놈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왕권은 중앙집권은 아예 꿈도 꾸지를 못하고 왕권은 극단적으로 약화돼 버리고 막 이민족 침략을 겪는 과정에서 이제 지방의 군웅 할거에 막 분위기가 나타나지고 왕이라는 사람을 지방 세력가들은 못 믿습니다.
외부로부터 누가 쳐들어오면은 왕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막 키워가지고 그 외부적 침략을 막아줘야지 그 왕한테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충성도 바칠 건데 이 왕이라는 것이 완전히 빌빌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방 세력가들은 세력 판도에 따라서 지방에 크고 작은 영웅들을 하려고 하면서 먼 동네에 있으면서 맨날 세금이나 뜯어가려고 그러지 이 이민족 침략까지해서 전혀 실질적 도움을 주지도 못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중앙의 왕이란 존재 자체를 전혀 믿지를 못하고 바로 자기 생명과 재산을 그나마 유지를 하고 보호를 하려면 지방에 있는 세력가들한테 자기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바로 강력한 왕권이 상징했던 정치 형체였던 모든 권력이 중앙의 왕한테 집중되고 있다는 중앙집권적 정책들은 꿈도 꾸지 못하고 지방 세력가들에 의해서 그냥 권력이 완전히 지방으로 수백 개로 분할 쪼개져 버리는 지방 분권을 특징으로는 소위로 중세 사회를 특징지는 봉건제도라는 것이 바로 게르만 이동기 때 바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4, 6세의 게르만의 오랜 이동기 그때 혼란 겪었지. 그 다음에 한때 프랑크풍의 카롤스 때 한때 땅을 막 넓혀가지고 잠깐의 안정이 있었는 건 몰라도 그것도 전제적인 중앙집권 체제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고 한마디로 군사적인 또는 행정적인 통일 상태를 겨우겨우 유지했던 것이 카롤루스 대제였는데 그 사람 죽자마자 안으로는 형제판의 싸움 바깥으로는 이런 이민족 침략을 겪으면서 중앙집권적 정치 형태가 완전히 붕괴되고 지방 분권을 특징으로는 봉건제도가 드디어 완성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세 유럽 사회를 특징짓는 봉건제도라는 게 정착된 것은 그 배경이 왕권의 약화, 즉 중앙집권의 붕괴에 따른 지방 분권 현상의 등장에 따라서 봉건제도가 딱 정착되고 수립됐던 것입니다. 원래 봉건제도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봉건이라는 것은 우리 동양에도 있었지. 혹시 여러분 그 중국 주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춘추 전국시대 이전에 그 주나라에도 봉건제도 있었는데 봉건이 무슨 말이냐면 이 한 나라에 영토가 있으면 이 영토를 왕이라는 사람이 전부 다 중앙집권적으로 지배하는 꿈도 꾸지 못하고 지방 세력가들이 땅을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분할 통치하는 것 이것을 봉토건국이라 해가지고 봉토건국의 주말로서 봉건제도라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중세사회를 특징은 봉건제도가 과연 어떤 얼개와 구조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었는가. 물론 봉건제도라 그래서 이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세 유럽에서 프랑스 또는 독일 또는 이탈리아 각 지역에 따라서 봉건제도가 운영되는 방식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고도 전형적인 봉건제도가 정착된 나라는 이 나라 서프랑크 일명 프랑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건제도 구체적인 특징을 할지 그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봉건제도 잠깐만 말해보자면 봉건이라는 것은 이 봉건 제도 아래서 살아갔던 유럽 사람들은 모조리 신분이 높은 사람 아니면 낮은 사람 즉 지배계층하고 피지배계층이 나오는데 이 봉건 제도는 무조건적으로 높은 사람들 사이에는 주종관계 즉 웃대가리하고 그 웃대가리를 따르는 가신들 신하들 그 높은 사람을 주군이라 이렇게 말하고 주군을 따르는 사람들을 집안의 신하라해서 가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지배계층 사이에 맺어둔 주종관계라는 것은 일반 피지배층 농노랄지 노예랄지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주종관계에서 신하도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종관계라는 것은 최소한도 봉토 장원 한 개 이상이라도 가지고 있는 기사 이상의 지배계층들 높은 사람들 자기들끼리 누가 더 높냐 누가 덜 높냐 이것을 규정했던 것이 주종관계이고 그러면은 이 지배계층들은 전부 다 땅을 가지고 있는 땅의 주인이라 해서 그들을 영주라 이렇게 부릅니다. 즉 주군도 영주고 가신도 영주야. 일반 나이트 쌈마이 그 중세 나이트들 기사들도 바로 땅을 이렇게 높은 사람부터 받았던 영주야. 그러면 이 영주님이 직접 그 농토를 농사 짓겠습니까? 아니겠지. 그 농토를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별칭으로 뿔 달리지 않는 소. 이게 평생 동안을 땅덩어리에 이렇게 긴박돼가지고 한마디로 평생 농민은 농사만 지을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뿔 없는 소, 농노란 사람들. 그러면 영주님하고 농노는 그 관계를 절대로 주종관계라고 표현해서는 아니 되고 영주는 농노들을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이 사람들은 영주들한테 일방적으로 지배를 당했던 피지배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주종관계라는 것은 높은 사람들끼리만 맺어지는 일종의 그 높낮이를 서열을 정했던 것이 주종이라 그러면 영주와 농노의 관계는 절대로 주종관계라는 말을 써서는 아니 되고 지배와 피지의 관계였다. 이것을 기회 있으면 단번에도 한번 설명을 좀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냥 말만 계속 빨라지고 좀 두서없게 늘어났는데 여튼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나 뭐 듣고 있는가 보고 있어.